1914년 12월 24일 밤 전쟁이 한창이었던 독일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캐롤을 합창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나라는 총과 칼을 거두고 함께 어울려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죠. 세계 전쟁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크리스마스 휴전. 전쟁터에서 사랑과 평화를 꽃피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에도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휴전이 하루쯤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 반환, 문건 폭로가 일파만파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DNA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천성 사찰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존 수단으로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수사 결과 나이데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중추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산을 보게 본인 예상도 되면 많이 챙겼더라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장재원 삼행시를 급하게 준비했어. 네네. 장재원.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네, 오늘도 여전히 판도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정도원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십니다. 출연 때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독보적이야, 독버섯적이야. 처음부터 시비를 거세요. 두 달 동안 이제 예산 정부 때 네. 예산 정부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저희가 내일 아침에 머리맡에 있을 선물을 기대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잖아요. 뭐 애들도 아니고. 그죠? 이제 그렇게 너무 늦었죠. 네. 선물 줘야지 이제. 선물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하나씩 뭐가 있을까요? 갓김치. 갓김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 판도라를 보고 계시면 나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갓김치를 좋아한다라는 걸 쓴 적이 있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 자기 갓김치 잘 담근다고 그 문자를 보냈다면서 최준식 국정조사 네네네. 그 청문회 잘 봤다면서 갓김치를 이렇게 오. 만들어준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네. 국민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갓김치만큼은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오. 다 드시고 맛있으면 연락 주세요. 뿌듯하셨겠다. 정말 그때는 네. 짠하고요. 지역 구민도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 그때는 네.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정말 달라고 갓김치 할 텐데. 보내신 우리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예. 선물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으신가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표가 제일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딜 갔는데 네. 막 열렬히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치하면서 네.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네. 팬들이 팬클럽 만들어준 거. 팬클럽 이름이 뭐더라? 청래당. 청래당. 네. 제일 정치인으로서는 좋으시겠다. 제일 기분이 좋죠. 그러시겠네요. 네. 그건 뭐예요, 진짜?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신다고. 뇌물과 선물은 뭐냐면 네. 뭘 받았어. 네. 발 쭉 뻗고 잘 자요. 음. 그거는 선물이야. 네네. 선물이겠네. 발을 못 뻗고 자. 네. 그건 뇌물이야. 또 하나 이게 있네요. 뭐냐면 네. 내가 이런 걸 받았어 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이건 선물이고 공개할 수 없다. 그건 뇌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국회의원들한테 뭐 선물이 올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과연 이런 선물을 줄까? 그럴 때 받는 게 선물이고 내가 그 직을 내려왔을 때는 안 오는 선물. 이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본인도 뇌물 받은 적 있습니까? 뇌물 첫 번째 판도라는 장재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네. 이게 권력과 정당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 집권 여당 내에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로스라고 그러죠. 네. 부정 여론이 이 지지 여론보다 높아질 때 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소득이 줄어들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가 줄어드는. 예컨대 지금 같은 거 대북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고 굉장히 북미 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은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나타나는 거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자기 정권이 비판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할 때. 네네.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민간인 사찰 좀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또 인사 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질 때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네. 땡땡땡가 꿈틀대고 있다. 비주류가 비주류가 비슷합니다. 비슷해. 민주당 내 네. 청신호가 꿈틀대고 희망사항이죠. 비문계? 예, 맞습니다. 어. 저는 반문계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습니다.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 등 현안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그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라는 거는 지역에 내려가 보면 민심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 이 반문계 세력이 상당히 꿈틀대고 있고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한두 명이지만 네네네. 이런 것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은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네. 정부가 의혹을 너무 앞세웠다.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강요 중심의 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살짝 좀 부드럽지만 대통령에 대한 첫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민정수석에게는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이다.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한다. 이렇게 한두 명씩 네네. 점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게 내년도에 가면 5월 달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네. 그 경선에서 반문계로 지칭되는 비주류가 네. 아마 상당한 표를 얻거나 또 원내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선 네. 장제원 의원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민주당은요. 총선 공천을 받으려도 경선을 다 하지 않습니까? 경선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경선에 통과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편이거든요. 오히려 당원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거야? 네. 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처럼 왜 목소리 내서 안 싸우는 거야?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런 데 불만이 돼 있죠. 그럼 안에서 보시기에는 반문계, 비문계 이런 표현은 없다고. 사실상 없어졌어요. 어. 네. 예를 들면 최은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뭐 비무이다 반무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분은 원래 보수적인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데리고 온 사람이고 네.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홍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조홍천 의원이야말로 친문 중에 친문이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겨날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요동을 치죠.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 가다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자기 살 길 찾느라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동안에 참고 있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나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못 보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학습 효과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열심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져서 정권을 뺏기니까 그 자체가 아예 참여정부 자체가 업적이라는 것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다 부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보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때 보면은 분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같은 당 의원끼리 싸우는 거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게 있으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 지지율 네. 굉장히 수치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꿈틀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서 보여야 될 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 네. 46% 과반을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지율이 빠질 때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바로 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보로 갔다가 부정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빠져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뭐냐면 기대가 바로 실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지금은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조금만 더 이제 떨어지면 쇄신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바꿔야 된다. 네. 당을 쇄신하는 명분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다. 네. 제가 이 민주당이 쇄신을 내걸 수가 있는 이런 반목에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게 데스플러스의 내용입니다. 데스플러스 내용이 실제로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거는 핵심 경제입니다. 경제가 결국은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통계에서 나오는 수치가 얼마나 얄팍한 건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거든요. 자, 연말이고 주말이고 간에 식당이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몰락되고 있는 경제를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대통령과 같이 몰락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내년도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 목소리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네. 본물이 터질 수가 있다.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이제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제가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뭐 경제가 피부적으로 경제가 좋다라고 말한 적이 제가 태어나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경제가 문제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고려대 최장집 교수께서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 항상 국민들에게는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인 곡선 그리듯이. 왜? 이 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열망이 있다가 이 정부가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내상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럼 실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계속 87년 이후에 계속 반복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차민주주의가 완성된 87년 6월 이후에 그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건 뭐냐면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민주화 이후에 정치가 해야 되는 주요한 과제로 이제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한국의 정치인이 도덕적 리더십이 국민에게 확보가 됐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분출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한다, 뭐 장재원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 25%거든요. 470만. 그런데 그 중에서 무인 고동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게 70%예요. 30%가 고용 한 명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0%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 30%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부가 보조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열린우리당 때 종부세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은 얼마 안 돼. 근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마치 세금 폭탄 맞는 것처럼 우르르 이렇게 막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막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종부세를 내면 본인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의하지 않는 네네. 정보 버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경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계세요. 근데 정청래 의원만 계속 아직도 아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경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왜곡되고 과장돼서 전달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재원 의원 발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네. 자꾸 더디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첫째, 그 당내 대통령과의 라이벌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죠. 네. 경선 때 안희정 그렇죠. 지사, 이재명 지사 다 지금 이렇게 페이드아웃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디게 만들 거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를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은
상대적으로 더 위기감을 느낄 텐데 그렇게 받아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운이 좋은 편이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 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 문건 폭로가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유발된 사건인 거예요? 사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사건 개요를 제가 좀 네네네. 표현해드리면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건설업자 최모 씨가 국토부 공무원에 돈을 건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특감반이 이걸 포착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우리 경찰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래서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걸 비서관실에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특감반은 비의사실까지 이제 같이 이제 딸려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1월 14일 날 이 김태우 수사관을 원대 복귀를 시킵니다. 검찰 수사관이니까 검찰로. 전원을 원대 복귀시켰죠. 2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복귀를 시켰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11월 30일 날 이렇게 하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특감반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 수행할 수 없어서 전체 다 바꾸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의 해명은 뭐였냐면 검찰 특별 승진 공적 조사를 쓰기 위해서 경찰청이 방문한 거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해명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본인 주장과. 그랬더니 이제 이 김태우 조사관이 네. 뭐 개인적인 앙심에서 그랬든지 네. 아니면 정의감에서 그랬든지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뭐 민간인 사찰을 포함해서 네네. 자기가 있던 사무실에서 이 벌어진 많은 일들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또 수원지검으로 보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또 봐주기 수사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계없는 수원지검으로 보낸 건 전 잘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 김 수사관이 뭐 어떤 자기가 비리에 의해서 이렇게 막 당하니까 이렇게 막 폭로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뽑았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성의 치명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화들짝에서 과잉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6급 수사관을 전체 청와대가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6급 한 명하고 청와대 전체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역구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어? 이번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파헤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망이 묻어나는 게 뭐냐면 도덕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사찰의 DNA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NA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이게 후천성 사찰 증후군이 하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DNA를 이게 무슨 뭐 바이러스가 침투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찰의 유혹을 느끼는 것을 끊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 뭐 김태우 수사관이 막 이렇게 사찰을 해가지고 보고하면 데스킹을 해가지고 그 데스킹에서 이건 아니야 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찰을 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스킹에서 잘라내면 사찰 계속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데스킹을 했다는 자체는 자, 니들 모아와라. 이게 쓸모 있는 첩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17년 7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렇게 개인적 일탈을 이렇게 1년 반 동안 합니까? 개인적 일탈을? 그럼 개인적 일탈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털 거는 털고 가야 된다. 자,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한 명을 죽이는 식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가장 경멸하는 가장 적폐를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박관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청와대에서 나오시죠. 우선 이런 분을 관리를 못했다.
어쨌든 그것은 청와대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왜 직원 네. 관리를 이렇게 해? 그럼요. 그리고 이런 네. 사람들 뽑았어. 네네. 그걸 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왜 저런 사람 뽑았지?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부분에 네.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장제원 의원이 지금 저거 흔든 문건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가서 흔들었는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했는데 저 문건을 작성할 시기는 근신기간이었대요. 김태호 수사관이 본인이 감찰 대상이 과기부도 포함이 됐었대요. 이분이. 근데 과기부에서 5급 직원을 뽑았나 봐요. 5급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을 해요. 네. 본인이 감찰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걸 포착하고 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서 이분한테 근신기간을 줍니다. 네. 업무를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상태예요. 네. 저기 보면 확인, 재확인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있어요. 보고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저기에서는 본인이 공적조서라고 쓴다고 경찰청에서 갔던 그 건설업자 뭐 최모 씨 비리 네. 이런 부분은 저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그 문건은 생산한 것은 저 리스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청와대에서 하지 말아라. 보고 받지 않는 문건 네. 그런 이름이 지금 이제 제목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왔는데 누가 저걸 제공했는지는 본인도 이제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 문건은 공식 문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네. 저는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 청와대 대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뭐 장제원 의원 얘기하셨지만 6급 비서관에 대해서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주수석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그렇듯해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보다도 오락가락한 게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당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 쪽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민간인 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요원 자격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태호는 뭐라 하냐면 이거를 지시를 받고 했는데 1계급 특진 약속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공항철도 감찰은 공기업으로 잘못 알았던 실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민간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문서에 보면 민간기업으로 명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셈이죠. 청와대가. 또 정치인, 민간은행장,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사찰성 동향 보고를 불순물이라고 그러면서 걸레내 폐기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불순물을 갖다가 기초 자료라고 또 말을 또 바꿔요.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으면 명쾌하게 다 네.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해를 불시켜줘야 되는데 오락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일을 키워가지고 결국 이게 박관천 사건에 뭐 대깔꼬마니니 네. 또 MB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사건이랑 판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의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폭로전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네, 자기가 네. 업무상 취득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 언론과 연계해가지고 폭로전을 일삼는 것은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중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네. 일개 6급 수사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권력을 상대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공격을 네. 하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특감반이요.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에 3개가 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고, 이건 청와대 내부 직원 감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이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산하가 이제 이 특감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총리실에서 또 있잖아요. 특감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특감반들이 사실은 세긴 센 거죠. 암행어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관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단들은 본인 소문이 이상하게 나거나 그러면 승진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인데 특감반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관도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청와대 특감반 같은 경우는 청와대 특감반 이 이름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있었던 것 같아. 이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 과연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뭐 민간인 사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네.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에 같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같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칼로 모자라도 나누는 것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어느 민간인한테 돈을 받았다. 그럼 두 사람은 사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문제는 그것이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뭐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해야지 이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근신기간에 너 그 일 하지 마 했는데 그때 자기 알아서 그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채택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걸 가지고 청와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해도 되나요? 아니 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이런 것은 비슷한 일로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했습니다. 맞아요. 이재수 사령관은 그러면 그것을 사찰을 보이는 사찰로 생각 안 했습니다. 정황을 보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찰이죠. 자, 민간인 사찰이지. 아니 그리고 저는 기무사는 군 내부를 감찰하는 거지 자, 왜 민간인이 해서 자, 다른 곳까지 가요?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청와대에서 보고 안 됐다. 그냥 개인적 일탈을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윤건 1,000만 원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윤건 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임종석 실장이 나에게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진술의 엇갈림이냐면 보고 라인이 이렇게 수집된 첩보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또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강 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거 하지 마라고 민간 영역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윗선 보고 없이 폐기 경고했다. 아무 지시 없이 스스로 산 사람 문건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네. 자신이 스스로 위에서는 싫어하는데 이걸 했단 말입니까?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일을 할 6급 수사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폐기했던 문건이냐. 김태우 수사관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이것을 자기 컴퓨터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퇴임하기 한 달 전까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데 폐기해야 될 문건이 왜 여기 있습니까? 자, 아까 박관천 경정하고 김태우 수사관은 틀리다 그러는데 너무 데자뷰예요. 네.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네,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전부 다 민정 라인의 실무자에서 벌어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박관천, 문재인 정부 때 김태우. 그다음에 강력하게 부정하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문제는 똑같아요. 한쪽은 찌라시, 한쪽은 불순물. 네. 또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관천 형 구속시켰죠? 네. 김태우 수사관 반드시 구속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자배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정말 개인적 일탈을 몰고 가는 거는 한 사람을 정말 꼬리 자르게 하는 거다. 박관천 경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인 것이 박관천 경정은 십상시에 대해서 본인이 네. 문건을 생산해냈어요. 그러니까 정권 핵심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것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박관천 경정을 잘리고 이제 감옥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정권에서 무슨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내용을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비위 사실부터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다른 특감반이 이 사람을 감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본인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생존 수단으로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경계가 애매하다. 네.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너무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적폐청산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도 세월호에 군대가 투입되니까 군대에서 제대로 하는지 동향 파악하라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민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도 보고될 수가 있죠. 이거를 사찰이라 그러면서 조사를 하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자업자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자기가 다친다. 이런 경우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응이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랑 비슷한 게 크게 보면 MB 정부 때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찌라시 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 비슷한 말씀하셨네. 문재인 대통령은 믿어달라. 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찌라시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에게 죄송스러워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안 부리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하인리 법칙, 재앙의 징후는 미리 조금씩 찾아온다. 저는 이게 재앙의 징후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그래서 더 큰 일이 또 새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계속 지금 책임져야 될 셈이 자리에 붙어 있는데 결국 불명예 퇴진할 걸로 저는 봐요. 말씀하시듯이 지금 조국 수석 지킬 때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우병우 수석 지키려다가 큰 화를 맞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 문제를 그냥 김태호 수석은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수석은 아까 우리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말고 민정수석실의 전면 쇄신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이것만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자. 그것도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봐라. 장재훈 의원 잘했다고 할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더 큰 게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책임져야죠. 또 뭐 이렇게 뭐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 국면은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되고 네. 언젠가 조국 민정수석도 뭐 퇴임할 날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타이밍상 야당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더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굳건히 지켜야 된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을물 흐린다 그랬잖아요. 미꾸라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그 미꾸라지를 게을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계속 거기다 놔두고 쓰고 활용했던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그럼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굴이 화끈해서라도 각각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청와대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대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가 권력 내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은 진짜 궁금해하거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대응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이면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2대1로 공격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는 무난하게 지금 방어되는. 자, 이쪽에서 장재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민주당 내 반분계가 꿈틀대고 있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경종을 이제 울려주는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콜 겸허하게 받고. 네. 근데 장재원 의원님 희망대로 될까? 제가 3개월 전에 판도라에 나와서 네. 연말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스크로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골든 크로스. 우리의 입장에서 골든 크로스가 그러네요. 일어난다라고 네. 제가 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맞췄습니다. 네. 이것도 맞출 겁니다. 아니 일주일에 곧바로 틀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도라 기대됩니다. 이번엔 협공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대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지금 경제의 문제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잠깐만 소개하면 일자리는 성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는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기조를 좀 수정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군정부 경제 정책 기조 보완보다 두 글자 해야 성공한다. 너무나 쉬운 거죠. 너무 쉬운데? 수정? 수술 아니 수술. 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 수술도 맞겠네. 수정, 수정은 이제 한다는 거니까 반성. 정답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전환도 될 수 있고 수술도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전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이 더 많네. 정답을 어떻게 나한테 더 좋은. 아니 이제 내가 의외의 인물이 정답을 말해. 내가 이제 정도원 의원님 속 마음속을 다 알고 있어. 이제 1년 반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네. 그러면 그걸로 전환해가지고 문정부 경제 네. 정책 기조 보완보다 수술해야 성공한다. 전환이라는 말은 너무 고급진. 네, 고급진 말. 너무 고급지고 수술, 반성, 참회 뭐 이런 거. 아니 나는 또 꼴 탈퇴라고 얘기해. 자, 한번 잠깐 더 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네. 예. 대통령 얘기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경제 정책은 극심한 소득 양극화, 불공정 경제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11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다 해서 기존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경제팀이 교체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산업통상자원본부에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뭔가 이제 경제 어려움을 인식하고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에 신호가 제대로 안 간다는 거고 관료 사회에도 신호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미 오래전 판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81년 프랑스에서 미테랑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테랑이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좌파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역효과를 내고 주지율을 하락시키는 근본 요인이 되다 보니까 미테랑 대통령도 2년 만에 손을 두고 정책 전환을 선언하죠. 네. 그래서 재집권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지금 이제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위기를 느끼고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수정 보완 갖고는 되지도 않고 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났냐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최저임금 급상승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게 또 나왔냐면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이다라고 차관을 통과해가지고 국무회의로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인이 분명해야지 노동부에서 각 부처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네네.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또 쇼크를 또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1·4분기 경제 진짜 고용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은 더 낮춰지죠.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정책 변화 의지를 보이는데 왜 그걸 안 따라가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권력은 항상 자기 오류 신 그리고 자기 반성에 대해서 인색해요. 근데 저는 진정한 용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통령도 미테랑 했듯이 과감한 정책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장의 사인이 제대로 안 가고 시장 혼란만 야기시키고 정부 부처의 혼란도 야기시켜서 경제 영역가 점점 더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원께서 발제 잘 해주셨고요.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네네. 경제정책 방향 네. 이제 한 150페이지 정도 네네.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2019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4가지의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네네. 첫째는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둘째는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세 번째는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넷째는 미래 대비 투자. 이 투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네. 그렇고 홍남기 경제 수석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기조가 정도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변하는 거 아니냐, 네네. 전환된 거 아니냐. 친기업적으로. 네, 친기업적으로. 그래서 이걸 발표하니까 대체적으로 다 환영 논평을 다 냈어요. 기업 투자 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 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새로운 경제팀이 제시한 점에 대해 기업의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네. 재계, 경제계에서는 좀 환영하고 있다. 국정한 거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갑자기 MBN이 KTV가 그러면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그 얘기를 바뀐 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 두꺼운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친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포용 정책을 강조하겠다라는 거 얘기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저는 내년에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절대 안 바뀔 것이다. 왜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팀의 라인업을 조금 손질한 거는 쇼윈도 인사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뒷받침을 하던 장하성 실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파출소 지나가다 경찰서 만난 김수현 실장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확대 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3대 축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줘야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소득주도 성장 포기를 비추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두둔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속으로 흐뭇하셨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사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사실상의 지금의 인사는 쇼윈도 인사였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실질적으로 중추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보게 본인 되면 예산도 많이 챙겼더라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사상구 출신의 장제원 의원이 사상구에 예산을 많이 챙기는 거는 네. 저의 정치적 성장으로 사상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고 일단. 잘했어 하여튼. 그다음에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경제 정책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것도 그대로 갖고 오서 오히려 증액을 해온 거거든요. 정책 기준을 자, 바꾸면 안 되지. 제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팩트를 좋아하시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취업자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성공시키는 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구만. 잘하는 거로 보이지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게 잘하는 되면 거지. 열심히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가 다예요. 그런데 이 취업 알선한 기간에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이것을 4,122억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게 뭔지 알아요? 서울과 경기와 부산이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에요. 이 청년수당을 2,100을 쓰겠다. 왜? 지금 서울, 경기, 부산에 사는 거 다 니들 하지 말고 정부에서 다 주겠다. 지방에서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될 일을 또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한 건 받아서 해야지. 그다음에 하나 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도시 청년이 이 농촌에 내려가면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을 줍니다. 참 재밌죠. 네.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면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테슬라를 리스하고 구찌백을 사고 이런 사건이 난 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그건 개인 일탈이고. 그러니까 또 개인 일탈이라고 하지 야, 그건 않습니까? 개인 일탈이지. 그럼 어떻게 국가의 정보 다 감시해요? 그럼 유치원도 개인 일탈일 수 있죠. 유치원을 집단화 시키면서 시키면서 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권이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패키지를 2배, 3배를 증액해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 정책을 전혀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두꺼운 종이? 저건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일 뿐입니다. 증거가 문재인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름을 바꿔서 포용 성장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예산 편성 잘했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그러면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 주자고 하는 건데 그 삭감한 게 문제지. 자,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근데 혜택은 세금은 조금 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 그것이 좋은 정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르웨이에 갔더니요. 한국인 교포야. 근데 노르웨이를 이제 국적을 취득했는데 70세 된 어떤 어르신이야. 이분이 이제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직장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서류를 한 30가지를 낸대요. 정확하게 검증해서. 그러면 2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취준생들, 청년 일자리 못 구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에게 취업할 기간 동안에 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국가가 대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 방향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축구로 치면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은 축구로 치면 손흥민 선수인 거예요. 투입했어. 몸이 덜 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막 관중들이 빼라 한다고 해서 감독이 빼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른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그것에 흠집을 내고 이것이 망한다 해야 아니,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는 아니 제가 있겠지. 정말로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권을 담당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속도 조절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권만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우리 보수 정권이 재정권 정책 만들어 오면 이 진보 정권에 와서 싹 깡거리 써먹으면 뭐야 IMF 불러온 게 누구야. 잠깐만요. 보수 정권이 오면 네. 또 인기 없는 정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우리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나라를 거는요. 도탄에 빠뜨린 IMF 정말 중요한 거는 그쪽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 아이템은 뭔지 알아요? 속도를 들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왜 이렇게 2배, 3배로 정해오느냐. 정권이 직접 국민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다는 환상. 또 정권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몽상. 이거는 걷어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정권이 가장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몽상과 망상에 휩싸였다. 옛말에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무슨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뭐 월급 주고 월급 올리고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그것은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데도 구직 활동비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뭐 원서 사고 뭐 이럴 돈도 없는 그런 건 좀 도와주자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도 한마디 네네. 분량 때문에 네. 불량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수도 성장 요새는 이제 그 얘기도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은 굉장히 월급도 많이 받고 좋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 임시직, 일용직, 청년들 네. 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용률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를 또 다시 세금으로 메꾼단 말이에요. 뭐라고 세금으로 메꾸죠? 그 정책을 바꾸면 되지. 그런 불필요한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돈을 아껴야 될 부분은 국방비예요. 남북관계 말을- 좋아지고 그러면 국방비 좀 줄이고 말을 왜 돌려요? 그걸로 복지예산 돌려 쓰고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2019년 경제정책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관심 가는 분야가 공유경제 분야였습니다. 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카풀과 택시 관련 문제인데요. 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모인 택시기사들이 카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는 당분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제 둘째님이 예전에 택시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촬영장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반대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는 영업 허가를 내고 세금 내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가용은 영업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은 제일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도입되면 가뜩이나 지금 택시가 어려운데 네. 생존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제가. 서울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평균 255시간을 일한다. 순수입은 166만 7천 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쨌든 내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나와서 뭐 월급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금 내는 거. 또 우버 택시 이런 것처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인도 뭐 이런 데에서는 택시 운행률이 30% 40% 늘었대요. 우버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합의하면 어떠냐 이렇게 됐는데 이 카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직장인 커뮤니티 브라인드라는 데에서 5,685명을 대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0명 중 9명이 찬성이랍니다. 이 카풀제에 대해서. 그 시민들 지지가 상당하네요. 그 카풀에 대해서는. 네. 네네. 지지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가 이제 승차 거부 문제나 골라타기 문제. 네네. 특히 저희들도 녹화 끝나고 밤에 늦게 가면은 택시 못 잡아요. 네. 특히 시내에서는. 네네. 그리고 뭐 왔다가 그냥 확 가버리고 정말 기분 나쁘죠. 이게 찍으려고 그러면 그냥 벌써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앞으로는요. 인공지능, 생명과학 네네. 이런 게 발전하면은 기존의 직업들은 다 많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예. 이제 새로운 직업이 대체하는데 지금 이제 카풀, 공유경제 또 공유 숙박도 문제가 되고 네네. 또 원격 치료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을 해봐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3,000대 카풀을 하면은 뉴욕 택시가 이제 14,000대인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2.7분이 줄어들고 이동 시간이 20% 감소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료 절감도 생길 거고 네. 대기질 개선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어떤 회의,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붉은 깃발법.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기관을 영국에서 처음 발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마차들이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붉은 깃발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차에서 이게 붉은 깃발을 마차보다 앞서면 흔드는 거예요. 예. 천천히 가라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일 먼저 차를 만든 영국에서 차 산업이 후퇴하고 독일과 미국이 이제 차 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유 택시니 공유 숙박이니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기존 이해관계자들 다 물론 참 생계 문제가 걸린 거니까 어렵지만은 네네. 이제 저항해서 못하면 이제 뒤처지는 거죠. 저는 오늘 김현미 장관이 이 카풀제 문제를 가지고 카풀제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헤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네.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 장관치고는 가장 잘하는 장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 시점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 그래서 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택시 노동자가 네. 돌아가신 상황에서 택시 노동자가 전부 다 지금 길거리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교통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느냐. 왜 이렇게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의 현실일까. 자, 공유경제가 좋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공유경제라는 타이틀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가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부의 어설프고 무능한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피더라도 그 정책의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장재현 의원이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부가 가야 되는 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가풀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이게 돼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이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물론 뭐 이 지금 택시 노동자들 때문에 완전히 공유 경제가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일반 대중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또 없애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이분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과 지금 현재는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의 네.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말이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말 네. 진짜 잘하셨는데 네. 어떤 정책을 앞세워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갈 때 뒤에 비치는 그림자 그 부분도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역시 그분들에게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이런 게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그분들과 대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오랜만에 옳은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묘하게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뀐 셈인데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네, 결국 네. 못했는데 네네. 이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이제 야당은 잘 됐죠. 택시들 지지를 얻으려고 이제 반대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도 광장에서 여당 의원이 얘기할 때는 막 난리 났죠. 불경 세례가 나오고 야당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나오니까 대표, 네. 막 환호로 박수. 그게 지금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민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었죠. 지혜를 함께 모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물병이 날라고 이제 박수가 나오니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민심이 이쪽으로 오고 박근혜 있다는 정부 증거예요. 때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했던 우리 뒤에 나경원 30%의 원내대표 그때 국민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민심이 아니고 택심. 택시. 저희 뒤에 지금 30%의 국민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정도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문정부 경제정책기조 보안보다 수술해야 성공한다.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전환에서 수술로 네. 단어를 바꾼 것이 촌철살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분이 바꿨습니다.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정도원 의원이 나라 사는 마음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국 충정에서 하신 판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다음은 정청래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장재원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야. 네. 근데
우연히 그게 겹쳤어요.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오셔서 네. 더 좋다고 보는데. 관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2017년 네. 5월 2일 오전 네이버 실검순위 1위 장재원, 네. 2위 바른정당, 3위 김성태, 4위 김무성, 5위 이준석, 6위 황영철, 7위 권성동, 8위 홍문표, 9위 바른정당 의석수, 10위 바른정당 탈당. 재밌다. 아 근데요. 재밌네요. 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홍문보다 제가 왜 1위를 하냐고요.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저는 실검 순위에 들지 않지 않겠느냐. 재선이고 또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님이라든지 또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중진이고 저는 하면 10위 정도. 근데 제가 1위를 했고 1위도 제가 2박 3일 했어요.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야, 저는 진짜 그게 왜 내가 이럴까? 아니, 좀 억울하다. 그래서 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럽이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장재원 삼행시를 급하게 준비했어. 네네. 불러주세요. 좋아요. 네. 장재원 의원님 제발 원성 살릴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치인의 탈당 땡땡이다. 두 되게 글자인가요? 어렵네.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 무덤이다? 비슷한 거예요. 무덤 괜찮네요. 무덤. 네. 맞춰보세요. 저도요? 네. 저는 답이 딱 나오는데. 뭐요? 여자의 변신과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죠, 보통. 네. 제가 네. 거꾸로 답을 냈습니다. 뭐요, 또? 정치인의 탈당 네. 유죄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2년 만에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고성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복당하는 것에 반발해 바른미래당 당직자 10여 명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학재 의원의 이제 탈당과 복당을 보면서 네네. 이 주제로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저는 이학재 의원의 탈당과 자유한국당의 복당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때 판도를 하면서 손학규 당대표의 단식이 끝나면 네네. 탈당 러시가 있을 것 같다. 아주 예언 정말 이번에 근데 기가 막히게 끝나자마자 떨어졌어요. 바로 네. 했어요. 예언하신 대로.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네네. 혼자 이제 홀로 탈당을 한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대열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규모로. 네, 지금은 이제 관망세를 대규모로 봤지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1번 당과 2번 당으로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3번 당과 4번 당으로서는 원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 각자 제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정치인이지만 자기 총선에 있어서 내가 이 당으로 나가면 무조건 필패다. 한데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좀 순간 욕먹더라도 나는 좀 큰 당에 가서 나가서 경선을 통해서 뭐든 공천을 받고 나가고 싶지 떨어질 게 뻔한 2등도 못하고 3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에서 과연 버틸 장사가 있는가. 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추측입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금 속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을 해서 1번 당, 2번 당으로 다시 출마를 하지?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학재 의원은 이제 혼자 가가지고 독박 쓰면서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보위원장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내려놓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내려놓고 간 사례는 없다고. 진영 의원이 내려. 진영 의원이 내려놨는데 이제 총선 얼마 안 되고 근데 새로 뽑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위원장직을 유지한 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사실은 그게 각 정당별로 몫을 나누지만 네. 그것은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
법적 기성은 없거든요. 네. 어쨌든 모든 위원장들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미래당 거다. 그건 아니군요. 그게 무슨 뭐 거기가 바른미래당 거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네. 아쉬운 지점이 바른미래당의 미안함을 예, 또 예. 남기고 오는 것이 좀 모양이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여의도의 공식으로는 내려놓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이학재 의원 복당하는 날 한 10명의 전직 의원이 한국당 복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수 통합의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바른정당이 이유열을 막론하고 네. 교섭단이 깨진 상황에서 국민의당 분들하고 그렇죠. 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른미래당 모 의원이 네. 안철수, 유승민, O2 산소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네. 그게 무슨 산소결합이냐, 산소호흡결합이지. 사실상 정치적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연대를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사도 따로 썼어요. 그런. 당사도 따로 쓰고 사실 대변인도 따로 있고 네네. 사실상 따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교섭단체 구성해보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나 대북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노선 자체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래도 지지율을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그동안 새누리당에 계시던 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거는 그게 통합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이제 주로 기가 좋지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보수 통합에 또 뭐 물기를 텄느냐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예. 네. 차라리 바른미래당하고 정말 큰 통합을 하면 모를까. 네. 국민의당에 계시던 분들이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것이 뭐 아니, 보수 근데 통합에 물꼬를 텄다고까지는 보기 힘들 뭐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장재원 의원, 이학재 의원처럼 저렇게 개별 탈당하지 말고 바른미래당하고 차라리 합당을 해요. 바른미래당 무당은 합당할 수가 합당이 쉽지가 안 않죠. 되죠. 왜 안 돼요? 거기 국민의당 출신들이 하나요. 안 하죠. 차라리 그런 게 낫지. 거기는 호남이 지역군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냥 한번 저는 이번 그냥 하신 얘기 같아요. 누가 들어도 그냥 하신 얘기 같아요. 네. 아니 탈당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거부정서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사실 물론이죠.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 네. 사실 국민들 중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또 이제 면면들이 괜찮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의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이제 궁합이 맞거든요. 네네. 그 중도 정당이라는 게 이게 설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중도 통합론 내세우고 뭐 네네. 한 사람들이 성공해 본 적이 없죠. 음. 한겨레 민주당도 실패하고 뭐 조그마한 민주당도 실패하고 그 전에 이철승도 실패하고. 그 결국은 이 바른정당이 탄핵의 산물로 생긴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같이 하기 힘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는 돌이켜 보면 근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저희를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모두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심 속에서 네네. 바른정당이 나는 새누리당 사람이 아니었네. 새로운 보수가 되겠네. 하고 나왔던 자체가 실질적으로 토양 자체가 저희를 지지할 수 있는 토양이 없었던 당이었던 거예요. 공간 그런 확보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나서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 따지면 네.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었고 두 번째 또 바른정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네네. 제가 오늘 고백을 하는데 네네. 친이 친박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요. 김무성계와 유승민계의 갈등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정병국이라는 대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이 그래도 김무성 쪽 사람들과 유승민 쪽 사람들을 잘 조화롭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당 지도자 중에서 당 대표 중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해서 가보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 정병국 대표였는데 네. 그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 가결이 됐어요. 네.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통해서 대선을 맞이해야 된다. 대선 국면은 실질적으로 당을 움직이실 분이 좀 맡아달라고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놓고 야 정말 그때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그 갈등은요. 이 자유한국당 내의 친이 친박 갈등하고는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네네.
녹여내고 통합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좀 스케일이 작은 거죠. 악수만 뛰어와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보수가 좀 더 서로의 다름을 좀 이 당 내부에서 인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몇 안 되는 의원끼리도 개파 갈등이 있었네요. 많이 안 알려졌어요.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원래 가깝지 않았어요? 가깝지 않죠. 가깝지 않죠. 근데 밖에서 보면은 또 주거니 받거니 뭐 밀어주고 뭐 그러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졌구나. 그 내부적인 얘기는 먼 훗날에 다 해드릴게요. 둘이 뭐 뽀뽀도 하고 그랬잖아. 아니 왜 뽀뽀한 게 이상한 거지? 갈등이 있었다는 역설적 표현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김에 유승민 의원 복당 여부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미 네. 사실상 가겠다라는 말만 안 했지 네. 간다는 뉘앙스도 얘기했어요. 반 정도 얘기했죠.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기가 개혁 추진한 방향이 안 맞다. 안 맞다. 이게 뭐 간다는 얘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좀 지도자로서의 이제 뭐랄까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지는 거죠. 다시 복당을 하면은 네. 재선을 위해서 복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결국 왔다 갔다 한 걸로 국민들한테 비춰줄 테고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얘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대규모 쇄신. 민적 쇄신이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 아니었나요? 그 정도 예상하셨나요? 21명이었죠. 근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네. 이제 원래 출마 안 하기로 했던 사람 빼고 또 현재 재판 받는 사람 빼고 하면은 5, 6명 정도 6명 규모라는 정도?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잘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네. 떼늦었고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임프레시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할 거는 했다. 그죠. 좀 체면 치레는 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거죠. 네, 체면 치레는 했다. 이번에 지명된 의원들이 그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예요. 이분들은 공천이 컷오프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는 아직도 1년 4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 4개월이면 충분히 내가 만회할 수 있고 내가 공천 경선에 다시 나설 수 있고 내가 공천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모난 소리 해가지고 모난들이 정맞는 식으로 내가 괜히 나설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그냥 몸을 죽이고 지금 저 자세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잠잠한 것이 오히려 김병준 위원장 당신 두고 봐. 전당대회 끝나면 당신은 짐 싸서 나가야 돼. 네. 이게 벼르고 있어서 조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본인은 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1명에. 지난주에 포함돼야 되는데. 21명 당협위원장 박탈을 네네. 보고 야 이제 당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죠. 뭐 그럴 것 침울하고 같은데요. 외부에서 보실 때는 뭐 반쪽짜리 쇄신이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보기보다는 네. 굉장히 좀 강단이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처음에 왜 단칼에 쇄신을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네네. 본인은 자신이 내년 2월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그럼 그걸 역순으로 해서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치 논쟁을 했잖아요. 국가주의 개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좌표 설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노믹스 같은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뭘 하러 이렇게 또 발표를 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는 우리 당이 가야 될 새로운 가치 설정을 본인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당내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기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역할이 김용태 사무총장, 조직 강화특위 위원장의 셀프 청산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이제 사람들이 하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당협위원장을 박탈시키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금 안 물려서 우리 당이 확실히 개파가 청산된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 시각에서는 탄핵을 찬성을 했던 뭐 잔류를 했던 반대를 했던 간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었어요. 이쪽도 책임을 분명히 물었고 이쪽도 책임을 물었고 개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좀 더 자유스러운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개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은 인물론으로 승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친박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네네. 전당대회에도 누구를 친박 세력들이 밀자라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당대회도 인물 우위로 결정이 날 수 있는 한번 보시라고요. 인물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인물 예를 들면 좀 더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하지 않다. 아니 홍준표 나오면 홍준표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아니, 홍준표만한 지명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뭐 지금 전당대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당대회는 포인트 돼야 되고. 여러 명이 뭐 나온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3명 정도로 압축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 황교안 황교안 홍준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나온다면 나온다면. 나온다면.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정도로 그러네요. 압축될 건데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 원하는 당대표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1번은 황교안, 2번은 홍준표, 3번이 오세훈이죠. 1번이 황교안이죠. 저랑 네. 얘기하자고요. 황교안은 안 나옵니다. 네, 하여간 나오게 되면은 왜냐면 황교안 총리는 완전 친박의 부활이 돼버리죠.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했고 탄핵 사태 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그렇죠. 네. 그분이 책임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총리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는 건데 그런 건 굉장히 거품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그런 분이 대표가 되면 총선 치르기가 너무나 쉽죠. 총리 출신이 대선판에 나와가지고 잘 된 경우가 한 번도 그런 없어요. 경우도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저희들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네. 누가 되면 가장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것인가. 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네. 누가 되면 가장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것인가. 네. 순위가 이해찬 대표였어요. 네, 대중성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길이라는 새로운 차세대 주자보다는 좀 올드보이 같은 느낌이 나는 이해찬 대표 좋지 않느냐라고 네. 봤는데 조금 지금 봐서는 틀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차기 대선 주자를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각 지역별로 김부겸 장관을 놓고 보면 내가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내가 안 나가겠다는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남에는 이낙연 총리가 조금 이해찬 총리한테 거스르는 얘기해도 참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장외 유시민 또 네. 이사장 시켜놓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 오랜 정치적 경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를 잘 관리하는 또 튀지도 않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에서 좋아할 것 같은 대표라도 이 진영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되는 것도 민주당과 상관없이 네. 당원들의 민심을 담아내지 저는 않겠다. 홍준표 대표를 지지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말씀 나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첫 방송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또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네네, 워낙에. 이 모습은 전당대회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전당대회 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돌면서 직접 당원들을 접촉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차기 대선용이지 전당대회를 출마하기 위한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보여요. 하여튼 저는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당대표 꼭 되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정치인의 탈당 유죄이다.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저는 어떡하죠? 저는 그냥 사면해 주는 겁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사면 조건권까지 있나요? 판도라 좀 다 하고 계세요. 자,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훈 의원께서는요. 조국 민정수석에게 한 말씀.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백하고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않는 선에서 빨리 직을 걷어들이는 것이 또 사퇴하는 것이 이 정부를 위한 문재인 정부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